안녕하세요. 지난번 TA 시간에 저희가 다 다루지 못했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식에서 상호작용항 회귀 개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은 아직까지 지금 한창 아마 시험 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음, 이제 이러한 식들에 조금 익숙해지셨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보면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햇이 쓰여져 있고 씌워져 있고 뒤에 오차항이 없는 게 보이시죠? 이제 요 제가 자료를 음, 직접 제가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그 블로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수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책을 잘 읽어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캐치하시겠지만 지금은 Y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hat이 이미 씌워져 있는 걸 봐서 추정치이고 그러니까 추정치라 함은 1년의 어떤 인터셉트와 그 다음에 회귀 개수, 추정된 회귀 개수, 그 다음에 이 비확률 변수로서의 어떤 그 x 값들, 그 독립 변수 값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계산해내고자 하는 추정치, 종속 변수 추정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계산해낸 값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뒤에 오차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문에서 그 식을 세우고 할 때는 이제 이런 햇 추정된 값이 아니라 애초에 y라는 종속 변수는 이러한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오차가 있을 것이다. 그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오차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정규성을 띄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오차항은 비확률 변수 우리가 집어넣은 이런 독립 변수들과는 이제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이 OLS를 활용해서 추정해낸 회귀 개수가 진정한 값이다. 그래서 편이지 않은 unbiased 불편 추정량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론 공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 그 식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 식을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추정된 것이 이 햇이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하첨자 i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x1i라는 것은 i라는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 값, 두 번째 독립변수 값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제 곱해 놓은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와 이 독립변수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떠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시너지가 양의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증폭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시너지가 만약 양이라고 한다면 뭐 베타 3 값이 이제 플러스로 추정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이고 둘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둘이 만났을 때 오히려 각각 있는 것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베타 3 추정된 값이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가설을 세워보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직접 값을 구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원래는 플러스 오차항이 이렇게 통해서 오차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부분을 우리가 그 시너지 부분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해서 상호작용항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걸 조절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수업 시간에 아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에 일단 조금 눈에 익고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이 식을 이제 교수님도 한번 풀어서 직접 칠판에 써주시기도 하셨죠. 여기 지금 있는 x1 값으로 묶어내게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지금 독립변수 x1하고 x2가 둘 다 연속형 변수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시다. 이제 범주형 변수는 거기에서 조금 더 특수하고 좀 더 응용된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본다면 지금 있는 이 x1과 x2는 연속 변수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속 변수는 어떻게 회귀 계수를 해석을 했었죠? 네, 지난 TA 시간에도 계속 저희가 같이 살펴봤지만 만약에 이 x1 이런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귀 계수가 추정이 되면 우리는 특히 이건 다중회귀식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다른 변수 값들이 다 일정할 때 뭐 경제학에서는 그걸 세트리스 파리부스 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할 때 x1 값이 한 단위 증가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 종속 변수의 값이 베타1만큼 증가하더라라고 이제 해석을 연속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x2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근데 그 앞에 또 이제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뭐냐면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게 통제되어 있다면, 일정하다면 그럴 때 x2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베타 2만큼 증가하더라.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에서도 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p-밸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유의 수준 5%로 잡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0.05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 수준 뭐5% 하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그 베타 회귀 개수가 유의한지 아닌지 뭐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그 앞에 전제가 들어가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하고 어쨌든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그 크기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 단위 증가할 때 베타 단위만큼 이제 증가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만약 상호작용항이 없었다면 x1이라는 변수 독립 변수는 다른 이 독립 변수인 x2의 값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그냥 베타1만큼 y가 증가하고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을 다시 풀어서 한번 정리를 했더니 x1으로 묶어냈더니 베타1만큼 증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무엇인가 시너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 베타1만큼 딱 정해져 있는 량이 아니고 지금 보면 x2라는 다른 독립 변수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1이라는 애가 증가를 하면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증가한다고 봅시다. x1이라는 애가 증가를 했을 때 베타1이 증가하는 것은 기본인데 문제는 이 x2와 만나면서 이게 더 증폭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x1이 증가할 때 만약에 베타3라는 이 상호작용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x1에 플러스 넣고 x2에 플러스 넣고 x3에 플러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호를 다 양수를 만약 집어넣는다고 하면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베타1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x2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라고 디폴트를 두면 베타3만큼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다는 거죠.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요만큼 증가하는 데다가 x2와 만나서 베타3만큼 또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자세히 잘 보시면 지금 여기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베타1은 기본적으로 베타1은 일단 증가를 해요. 근데 만약 그때에 x2라는 독립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베타1 플러스 베타3만큼 y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런데 x2가 만약에 1이 아니라 2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의 값이 1이 아니라 이제 2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베타1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데다가 지금 여기가 2잖아요. 그럼 2 베타 3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 X1이라는 독립변수를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베타1만큼은 공통적으로 기본으로 그런 증가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X2 값이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은 이 베타 3도 플러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쇄되는 관계에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X1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베타1도 우리가 지금 다 플러스가 기본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X1이 증가를 하면 베타1만큼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요 값이, 요 상호작용 값이 마이너스라면 x2 값이 1일 때는 지금 x1이 원래 x1이 한 단위 증가해서 베타 1만큼 증가를 했는데 x2가 1이라서 그리고 요 베타 3가 여기서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는 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타 1 증가한 거를 베타 3만큼 까먹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원래 만약 이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 베타 1 증가하고 끝나야 되는데 얘랑 만나서 요게 마이너스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효과가. x1이 증가했을 때 y가 증가하는 효과가 여기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x1이라는 어떤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y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x1이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x2라는 아이의 그 독립변수에 그 의존을 하는 데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그 x2의 값이 도대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의 양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게 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가 1에서 2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1베타 3만큼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2였다면 2베타 3만큼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x2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커지면 커진다라기보다는 이 지금 여기가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떤 상태의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y가 만족도다 혹은 뭐 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키는 무엇이 결정하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다 연속 변수여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키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 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이 연속 변수죠. 그래서 나이가 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독립적으로 뭐 어떤 게 미칠 수 있을까요? 부모의 키 좋죠? 그러니까 부모의 키도 아마도 유전 문제이기 때문에 키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조금 곱하기에는 제가 좀 적절치 않은 예를 든 것 같긴 한데, 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키가 원래 좀 큰 집안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그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키가 커지는 그 폭이 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볼 때는 이제 단순히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먹어갈 때 키가 예를 들면 뭐한 3cm 이렇게 큰다. 그런데 어떤 집안은 부모 키가 평균 키가 굉장히 커서 그렇다면은 나이가 한 살 더 증가를 할 때 그 부모 키가 도대체 얼마냐에 따라 그게 지금 X2죠. 부모 키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이가 한 살 먹을 때 기본적으로 3cm 크는 데다가 그 부모 키가 나이 먹는 것과 그 만나서 발생하는 시너지 그것이 이제 여기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X2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 더 큰 집안일수록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할 때 키가 더 커지는 그 집안의 평균 키 때문에 시너지가 생겨서 더그 자라는 것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석을 한다. 특히 연속 변수, 두 가지 다 연속 변수일 때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블로그에서는 원래 x1이 한 단위 변하면 개수만큼만 영향을 주지만 이제는 x1이 변하면
요거만큼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X2가, 이 X2가 뭐 얼마 변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값은 제가 이제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구두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써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기본적으로 연속 변수였어요. 근데 범주형 변수도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냐, 이제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범주형 변수는 지금 요게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x2 부분을 x2가 아니라 d2 또는 뭐 d로 바꿔주세요. d가 뭐냐면은 더미 변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1이라는 이렇게 x로 표기된 변수들은 연속 변수라고 보시고, d로 표기된 것은 더미형 변수. 그러니까 0과 1만 가질 수 있는 거. 0과 1만 가질 수 있는 게 어제 보셨다시피 뭐 지역이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 이렇게 이냐 아니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성별이 남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직급이 뭐 5급 이상, 그다음에 6급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분화, 양분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들은 모두 이제 요 X2에 그런 더미 변수들이 이제 범주형 변수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범주형 변수가 그냥 뭐 이렇게 더미형 0, 1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이 A, B, C 아니면 직급이 뭐 5급, 6급, 7급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회계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그때 살펴봤죠. 회계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더미 변수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리전 A에서 리전 B로 변화할 때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려면 더미 변수를 써야지. 예를 들면 저희 실습 시간에 본 것처럼 지역 A, B, C를 숫자처럼 1, 2, 3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거를 해석할 때 한 단위 증가할 때 그게 말이 될까요? 지역이 1번이라는 지역이 있고 2번이라는 지역이 있고 3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1만큼 증가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레퍼런스 그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각각의 범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을 다 풀어서 쓰게 되면 반드시 이 회계식에는 연속형 변수와 그다음에 더미형 범주형 변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셋에는 범주형 변수가 그러니까 지역이 뭐 3개가 있을 수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예를 들면 뭐 저희 뭐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지역 코드로 그 범주형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회계식을 쓸 때는 이런 연속형 변수와 더미형 변수로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X2는 지금 그 더미형 변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량이 없을 때 예를 들면 Y가 이 절편과 그다음에 연속형 어떤 변수와 더미형 변수의 관계로 나와 그러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이 더미형 변수 x2 범주형 변수 이 더미 변수 x2 앞에 붙어 있는 얘는 이 x2가 0을 가지는 집단 대비 1을 가지는 집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x2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항 날라가고요. 그 나와 있는 게 결국 y 값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이 y 값이 베타 1 헤드 플러스 베타 0 베타 1 x1 이렇게만 남게 되죠. 여기 x2가 0일 때니까. 근데 x2가 1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남자면 여기가 여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 범주를 1을 집어넣으면 베타 0 플러스
요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베타 1, X1, 그리고 베타 2가 여기 남게 되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이분이 이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베타 제로 똑같고 베타 1, X1 똑같이 가고 여기가 0이라서 얘는 날아가고 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둘 간의 차이는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베타 2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이렇게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는 y 값의 절편만 차이가 난다. 얼마만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1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나 바뀌냐, 이런 거는 두 집단 간에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다 기울기는 동일한 거고, 이건 이제 연속형 변수의 기울기니까요. 이거 기울기는 동일한데 평균 값 자체가 이렇게 그냥 그 0인 그룹, 여기가 예를 들면 성별이 뭐 남자다, 여기가 여자다, 그러면은 남자 대비 여자가 이렇게 기울기는 어차피 이 베타 1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고, 요 뒤에 있는 값은 그냥 정말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그 차이, 절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형 자체가 범주형 변수랑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게 다 연속형 변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는 연속형 변수고 하나는 범주형 변수인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손으로 직접 써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X2가 0인 상황이랑 X2가 1인 상황을 이 똑같은 이 식에서, 이 상호작용까지 있는 식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 항 날라가죠. 이 항 날라가죠. 그래서 y 남는 거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X2가 0인 그룹 있잖아요. 뭐 남자 아니라면 뭐 아니면 우리 어제 봤던 지역 C, 이런 지역, 거기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절편이랑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베타 1 증가하는 요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레퍼런스 그룹인 거고, 이제 그게 기본 그 범주가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더해서 그럼 x2가 이제 0에서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까지 살아나죠. 그래서 여기다 x2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살아나느냐, 베타 2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살아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x2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베타 3와 x1, 베타 3, x1 요 항도 살아납니다. 앞에 보시면 상호작용항이 없을 때는 살아나는 게 이 두 개 차이가 베타 2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 더 살아난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얘는 뭐냐,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베타 3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두 번째로 보는 게 저는 더 편해서, 어, 그러니까 이 X2가 더미 변수가 0인 그룹은 요 식이고, X2가 1인 그룹은 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통 부분은 이 앞에 건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이게 남자 여자라고 치면 남자나 여자나 요 관계는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절편과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절편과 기울기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거기다 베타 2가 살아났죠. 그래서 남자 집단 대비 여자 집단이 이제 절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베타 2만큼. 아까 보신 것처럼 베타 2만큼 이제 차이가 났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변하는 거죠. 남자 집단에 비해서 여자 집단이 절편이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요 두 개를 묶어내는 거죠. 요 두 개를 묶어내면 베타 1 플러스, 아까 기울기가 베타 1으로 지금 둘 다 원래 똑같았었는데 얘가 생기면서 요 여자 집단이 기울기가 베타 1에서 한 번 더 가요. 베타 1 플러스 베타 3로 이게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더 가팔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편 차이가 나는 거는 요 베타 2인 거고, 요 뒤에 있는 얘 때문에 이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똑같다가 얘가 더 가파르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이 베타 3라는 요 개수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도 절편도 크고, 절편이 큰 거는 이제 두 집단의 평균적 그냥 차이, 절편 차이가 여기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달라졌어요.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였냐면요,
x1이 y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x1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x1이 y에 미치는 영향이 요만큼 더 커진 거죠, 지금. 물론 지금 이 베타 3가 마이너스면은 이거 지금 더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베타 1하고 베타 3 둘 다 지금 플러스로 우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더 가팔라진 거지. 사실 얘가 베타 1이 뭐 플러스인데 베타 3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은 기울기를 가지다가 이게 더 완만해졌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 썼던 거 이 책에 있는 방문객 홍보비 입장료 지역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요 프락 GLM으로 돌렸어요. 왜 제가 GLM이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러한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 RU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명령문과 요것만 이렇게 제대로 써주면 기준 범주를 아예 딱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 RUG를 집어넣으면 물론 저기 프락 레그 같은 경우는 ABC 이 문자를 애초에 회기를 돌리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1, 2, 3으로 고쳐서 넣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항 변수 취급을 하면 이게 해석이 완전히 잘못됩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한 단위 증가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A에서 B로 그냥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단위 증가할 때 뭐 Y가 방문객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락 GLM 클래스 명령문을 써서 반드시 범주형 변수 취급을 해서 알아서 더미 변수를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프락 레그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항 자체를 데이터셋에서 먼저 곱해서 우리가 직접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하지만 프락 GL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탑 표시를 해서 두 변수를 곱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상호작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프락 GLM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계수를 보고 싶다 하면 반드시 솔루션을 넣어야 된다고 강조드려요. 왜냐하면 이 프락 GLM이 원래 분산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슬래시 솔루션이라는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이 분산 분석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R 스퀘어 중요하고 요 F 값이 무엇에서 무엇을 나누어서 이 값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지 이 모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표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고 우리 그냥 바로 회귀계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터셉트는 y값을 예측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쓰이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 회귀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을 통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인터셉트는 해석하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fee 이제 입장료입니다. 입장료가 여기 종속변수인 방문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죠. 근데 이게 만약 상호작용항이 없었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요 회귀계수와 이 p-밸류만 보면 끝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보시면 p-밸류가 너무 커요. 0.05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애초에 유의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회귀계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39.83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유의하지 않다면 여기 지금 제가 귀무가설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각각의 한 줄 한 줄의 귀무가설은 이 베타 계수가 0이다. 즉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와 그 종속변수 간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0.05보다 클 경우에는 이게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통계적인 우리가 증거를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이 분석에서는 찾지 못했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뭐 물론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뭐 다른 분석을 하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논문에서 내 연구에서는 그 통계적인 그러한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B는 원래는 이 상호작용항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상호작용항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상호작용항도 얘도 지금 다 음, 유의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유의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아예 앞에서 이렇게 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게 다 유의하게 만약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39.83은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지금은 둘 다 연속형 변수니까 요 베타1이 39.83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39.83만큼은 증가를 한다. 무조건 증가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여기도 유의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는 이 advertisement 이 홍보비의 수준에 따라서 시너지가 요만큼 더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자, 근데 그러면 얼마냐? 자, 어떻게 되냐면 39.834는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 홍보비가 요게 홍보비 수준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비가 만약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단위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홍보비가 만약 1,000원이라면 입장료를 한 단위 올리면 1,000원을 올리면 39.83명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는 데다가 입장료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가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18명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숫자를 여기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9.83은 고정되어 있는 수인데 요 fee 곱하기 advertisement 요거는 이 advertisement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만큼 증가를 하는데 홍보비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거 곱하기 18. 마이너스 18.03명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시너지 방향이 지금 반대예요.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에서 지금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얘가 지금 얘는 지금 fee 입장료고 이게 방문객 수고 요 X2가 지금 홍보비인 상태죠. 그러니까 홍보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얼마인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시험에서 어, 요거를 뭐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다 유의하다면 이게 유의하지 않다면 선생님들 이거 유의하지 않다면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이 숫자들은 다 의미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의하다면 기본적으로 39.83만큼이 증가하고 이제 저희가 그걸 드릴 거예요. 힌트를. 그러니까 홍보비는 근데 이때 홍보비는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단위가 그러면 1,000원이면 2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9.83에다가 이 마이너스 18에다가 2를 곱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6쯤 되겠죠 대략. 그럼 39 마이너스 36 해서 총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다? 3. 그러니까 홍보비가 2,000원인 수준에서는 입장료를 한 단위 올리면 방문객이 3명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홍보비 수준은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헷갈릴까봐 또 얘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한꺼번에 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또 전제가 뭐가 붙어 있죠? 다른 것들이 일정할 때.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이 일정하다는 게 뭐죠? 홍보비 수준이 2,000원이라고 애초에 뭐 지금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아닐 거고 요 지금 여기 다른 통제 변수로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일정할 때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지역이 A인 상황에서 지역 혹은 지역이 B인 상황에서 이 세 개가 섞이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이 만약 하나로 고정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일정하다면 지금 어, 입장료를 올렸을 때 이제 그 인터랙션 텀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요 0과 53과 38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C 지역 대비 B 지역이 이만큼 평균적으로 방문객이 많다는 거고요. 요거는 C 지역 대비 A 지역이 38만 명만큼 애초에 그냥 방문객이 그냥 기본적으로 높은 거예요. 어떤 독립 변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때문에 C 지역보다 A 지역이 이만큼 많고 C 지역보다 B 지역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여기가 유의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유의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귀무가설인 0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역 간에는 C 지역과 A 지역 간의 차이 없다. C 지역과 B 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 그럼 그 두 개를 종합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C와 A가 차이가 없고 C와 B가 차이가 없으니까 B와 A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차이는 방문객 자체에 영향을 지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 평균적인 그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 이걸 지금 이미 해버렸네요. 지금 아니구나. 네네네. 요거는 연속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랑 입장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모델을 한번 보시면 방문객 수는 입장료와 홍보비, 그 다음에 아마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이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냐면은 홍보비가 증가를 할 때 방문객 수도 변하겠지만 근데 그 홍보비가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 시너지를 더 낼 거라는 지금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모델만 보셔도 연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비와 그 지역 간 차이가 어떤 시너지를 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이 그냥 그러니까 도심이래. 도시 지역 혹은 우리 지금 지난번에 했던 아주 대도시 지역 아니면 교외 지역, 시골 지역에 따라서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홍보비를 늘리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각의 독립 변수인 거고 그게 아니라 홍보비를 늘렸을 때 사람이 찾아오는 그것 자체가 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더 받는 거죠. 그 시너지를 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봤더니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게 시너지가 있냐 없냐만 만약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애드버타이즈먼트랑 리전이 곱해져 있는 것을 여기를 가서 보는데 슬프게도 지금 또 P밸류가 다 0.05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상호작용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지금 유의 수준이 이 유의 확률이 전부 다 0.05보다 작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다 의미를 갖겠죠. 그럼 얘를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자, 얘는 애드버타이즈먼트랑 리전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를 하실 때 뭐 얘랑 얘를 연결시켜서 보실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연결시켜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편하게 보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는 홍보비를 증가시키면 사람이 그러니까 방문객이 늘어나냐,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를, 이게 지금 다 만약 유의하다면, 홍보비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방문객이 지금 몇 명 늘어나죠? 지금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비를 한 단위 지금 예를 들면 1,000원, 홍보비 1,000원 증가시키면 100명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 다 동일한 거거든요. 모든 지역에서 지금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C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A 지역이 더 늘어나거나 뭐 덜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홍보비랑 만났을 때. 그래서 홍보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100이 늘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C 지역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C 지역은 여기 지금 보시면 상호작용 항이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면 제일 편하겠네요. 자, A, 요 애드버타이즈먼트에 나와 있는 이 100은 기본적으로 C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 지역은 기본 지역의 지금 레퍼런스 그룹인 C 지역은 홍보비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방문객이 100명 와요. 근데 A 지역은 그 한 단위 증가시키면 100명 오는 거에다가 42.82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비해서. C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C 지역이 지금 이만큼 늘어나는데 A 지역도 똑같이 100명은 늘어나고 C 지역에 비해서 근데 42.8명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는 뭔가 곱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곱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연속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라서 C 지역 대비 차이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C 지역에 비해서 A 지역은 요만큼 홍보비가 한 단위 늘어났을 때 100명이 증가하는 건 동일한데 C지역에 비해서 42.82명만큼은 덜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되게 쉽죠. 무슨 절편 보는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42.8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100에서 42 뺀 얼추 한 58 정도인 게 뭐냐 하면은 A 지역에서 이제 홍보비를 한 단위 늘리면은 얼마가 이제 사람들이 오느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69,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 지역이 지금 100명이 오는데 이 홍보비 한 단위 늘리면 100명이 찾아오는데 B 지역은 그 100명 찾아오는 거에서 69명이 C 지역에 비해서 감소를 해야 되니까 100에서 69를 뺀 만큼이 이제 홍보비를 늘렸을 때 B 지역에 찾아오는 이제 방문객 수의 그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 곱한 것보다 범주형이 그 상호작용항을 해석하시기가 더 쉬워요. 연속 변수는 이 연속 변수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걸 막 그러니까 얘랑 얘를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그 수준을 곱한 다음에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해를 하시면 상호작용항, 그러니까 조절 효과를 사용한 그 회귀 분석에서 해석을 잘못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이렇게 10분, 15분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지금 벌써 40분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걸 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거는 오늘 제가 바로 인코딩 되는 대로 올려드릴 것이고 시험 다 잘 보시고 이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